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날 비상계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상처가 남은 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탄핵과 수사 등 극심한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 속에 맞닥뜨린 재난으로 우울함이나 불안 등을 겪는 간접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또 어떻게 치유할까, 극복할까 많은 노력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탄핵과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 우리가 더 단단해질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태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력을 갖기 위한 애도와 연대 필요성, 또 올바른 언론의 역할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민들은 탄핵과 여객기 참사의 치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주문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계엄 선언 때부터 잠도 못 자고 계속 불안해서 뉴스만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서 특보만 뜨면 놀라는데 이 상황이 해소되면 불안감이나 불면증이 사라질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좀 큰 것 같아요. 뉴스에서 여객기 사고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되게 선명하게 떠오르고 아직도 얼마 전 이태원이나 오송 참사의 아픔이 좀 남아있고 거기다 탄핵의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논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충격이 더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죠. 특히 무안공항 사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 우선적으로 좀 챙겨주고 그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국민들도 따뜻한 위로와 애도로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픔을 공유하면서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일들을 겪으면서 함께 의지해서 바른나라 만들겠다고 집회하는 모습, 또 여객기 참사 현장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국민들의 모습이 참 감동이었고 자부심도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이고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미 기억하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계엄과 여객기 참사의 치유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원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상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열입니다. 예, 한국상담학계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석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아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아론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그리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아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교수님, 네, 저도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뉴스를 전하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네, 이 유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은 예. 얼마나 힘들까. 이 힘든 시기가 너무 겹치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간적 존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위협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씩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충격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충격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더 심한 심리적 충격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존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고 네. 사는데 큰 힘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이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불안, 이런 피해가 나한테 또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예. 걱정인 거죠. 예, 이제 우리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갑자기 12월 달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급격하게 인식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비행기 사고 나면서 이제는 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심리적 반응들의 첫 번째가 얼어붙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얼어붙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심한 불안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우리 사회가 좀 놓여 있고, 근데 하나 지금 바라는 것은 이런 국가적 재난이나 심리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대해보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국가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원들을 서로 연계하고 동원해서 예. 좀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력 관련해서는 이제 후반부 가서 좀 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여름 교수님, 이게 보통 안전이라는 건 내가 좀 주의하면 그래도 안전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와 별개로 일어나고 있는 참사는 더 많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크고 작은 많은 참사들을 봐온 우리 국민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봐온 무거운 이 상황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더 나쁜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내 통제권을 벗어났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뭐 비행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나 이런 사건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로 엄청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뭐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러면서 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좀 불안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큰 사건은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문을 열고 밖을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문 밖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알고 예상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건데 예. 이 뒷 상황이 예상할 수 없을 때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최근에 연달아 일어난 일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불안을 너무 가중시켰다. 그리고 전 국민을 지금 굉장히 불안을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 이태원 참사가 이제 최근에 큰 참사였지 않았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전북 유족협의회 지부장님이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참사가 난 이후의 수습 과정은 언론에 나간 내용과 많이 다르다. 더욱더 힘든 일들이 두 번, 세 번째 심한 악몽 같은 상처가 더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수습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슬픔을 같이 함께 해주는 국민들, 애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이 왜 중요한지 수습하고 나서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좀 성숙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국민들 중에 너무 그만해라. 뭐 이제 너 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들을 특히 그 피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2차적 가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요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분들까지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적 상처는 아마 3도 화상 이상의 아주 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힌 거거든요. 그러면 3도 화상의 상처 정도 되면 거기를 다 벗겨내고 잘라낼 정도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일반 타인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가장 힘들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국가적 재난이나 아니면 심리적 충격들을 회복한 가장 첫 걸음은 결국 연대와 공감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막 처벌하고 이런 것은 다 둘째 문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 상처에 자꾸 소금을 뿌리는 이런 일은 좀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수습 과정도 힘들었는데 사고 수습 이후에
장례를 치른 이후에 정부로부터도 기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장례비 입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요 한 통의 전화였다는 말씀에서 야 이렇게 끝날 문제인가? 그 제대로 된 규명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유족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더 마음을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유가족분들께서는 지금 진행 과정이라도 한 순간순간 찰나라도 좀 알고 싶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정말 알고 싶다. 그것만 잘 해주셔도 그 유가족분들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너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시다. 현장에서도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자꾸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한동안 연락이 끊겨 있다가 그런 연락만 받으면 아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내방쳐져 있다라는 느낌 다시금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면서 계엄이 기억이 있던 5, 60대들의 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 계엄이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 OECD 12국가의 선진국가의 한류가 세계 속에서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어떤 충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된다고 해서 제가 제 지도학생들, 대학원생들 앉혀놓고 너희들은 사실 어땠냐? 라는 걸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좀 그냥 그 강도가 좀 황당했다. 뭐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표현들이 이런 언어적 표현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으로 또 40대 또 50대 60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서 나는 아침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뉴스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 유혈 사태가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 전 단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 뭐지? 뭐 약간 이런 황당함으로 표현했지만 이 윗세대들은 그리고 이걸 경험했던 세대들은 정말 더 심한 극한의 불안을 경험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이상열 교수님 그 이제 계엄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어떠세요? 이건 진짜 이 국민을 지켜야 될 이 국가가 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사당으로 탱크가 오고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또 특히 포고령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나라인가 이런 생각 걱정들이 이렇게 세대별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질곡의 큰 사건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 일의 경험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자유가 제한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던 시대를 되살리게 하는 그런 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광주 항쟁 때 하는 심리적 충격을 받았던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크게 또 그런 감정들을 다시 되살아나고 그것이 또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본인에게는 개인적 고통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하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센터에도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더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자유가 억압하고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같처럼 좀 중장년층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회상되고 그것이 다시 재경험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현실로 나타난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감들을 표현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중간 세대에 있는 제가 보기에 또 언론인으로서 보기에는요. 이 나라의 정치가 양당 정치 속에서 갈등과 대립 서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당선된 대통령이나 낙선된 후보 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또 특히 여소야대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태극기 부대와 또 탄핵에 찬성하는 이 세력들, 이 집단 사이에서 오는 갈등,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계엄도 계엄입니다만 도대체 이게 안정이라는 게 협치나 타협,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불안감, 특히 국가 신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 민생경제 최악의 상황 놓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엄청난 대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피해는 누가 구제를 해주고 누가 보듬어 주는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그 유지되는데 지금 근간이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제일 심각하게 사실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거 이런 것은 정말 모든 것이 그냥 부정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 자체가 너무 양극화가 돼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혐오하고 이게 비난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첨예하게 그냥 대립이 되지 사회가 통합이 되고 소통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사회와는 이제 멀어지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양극화는 점점 제가 보면 이대로 가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정말 이번에도 최근에도 뭐 유혈 사태가 날까 정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는 예. 그런 상황도 나지 않을까? 그렇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예. 이제 이런 불안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피해자 유가족들 예.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그 상황을 바라본 국민들의 이 트라우마, 어떤 분께서는 이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의학적 어떤 개념인데 트라우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유족들은 고통의 반응을 보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오셔서 그냥 우리가 트라우마를 언제부터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월호 시점에서 더 확산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유족들은 고민의 반응 상태에서 어떤 정신적 심리 상태에서 아직 질병으로 가기 전, 병적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같이 애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 용어를 좀 써야 될까요? 트라우마. 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정신 장애를 설명할 때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나서 심리적, 신체적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생활 사건들 중에 극심한 것을 아마 트라우마로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상 생활 사건이라고 하는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생활 사건 중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극심한 재난과 재해를 아마 트라우마로 아마 평칭해서 표현하기 시작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럼요. 하지만 예. 이런 충격적인 참사를 맞이한 유족들이나 주변인 분들께서는 더욱 더 심할 그럼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위협당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급격한 그 최고의 어떤 사건 사고를 직접 겪었던 분도 계시지만 그걸 목격한 분들한테도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는 그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던 유가족의 가족들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것을 자꾸 지켜봤던 대국민들조차도 실제는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아마 그래서 불면이라든지 불안, 우울 또는 뭐 식욕 감퇴 또 흥미의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경험하거나 예. 심각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그 유족협의회 지부장님의 아내는 무안공항 참사를 보면서 쓰러지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충격이 예. 더 하신 네, 거죠. 예. 아직도 심리 회복이 안 된 그래서 상황에서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예. 마치 현재 지금처럼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타인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 예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지금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느냐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내 앞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신체적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우리 최어린 교수님, 예,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국지국지한 참사는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저도 그 20살 때 대학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강 MT를 우리 자체적으로 동기들끼리 갔다가 저는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기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거를 제가 동기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예, 근데 그때 장례식장에 그 가족분이 왜 너만 살아서 왔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 말을 할 때 제가 눈물이 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는지가 제가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그러니까 예. 이걸 회상하고 말할 때 눈물이 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예. 근데 저는 그나마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치유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저는 1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일반인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2차적 가해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글귀, 그 이야기들은 얼마나 깊게 상처를 남겼을까. 저도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유가족 2차 가해하는 그 글들 이런 거 보면서 저의 이런 기억이 같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큰 상처가 없으신 예. 분들은 좀 이번 상처 있으신 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크고 작은 상처 그것이 꼭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금 고통 예. 또 건강적 어떤 이 불안 장애 뭐 이런 작은 상처를 다 갖고 있기에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애도가 중요한 것이고. 예기치 않은 생활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요. 예, 예. 그것이 예기치 않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적 외적인 그렇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인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뭐 요즘처럼 직장 내에서도 많은 그럼요. 예. 괴롭힘과 갈등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이시면서 지금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예, 맡고 예, 계시잖아요. 굉장히 바쁜 시간들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예. 치료를 돕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젠 전방위적으로 국가가 행정이 또 기관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연계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배열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도청에 있던 분향소 앞에다 저희가 마음안심버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가족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저희가 도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예. 또 도민들 중에서도 혹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불면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불안한 것, 또 긴장감, 불안감, 죄책감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14기 시군구에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아란 교수님도 지금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상담학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한국상담학회에서 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돕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전남 지역에 있는 저희 학회 회원들께서 또 이제 학회 본학회 지원을 받아서 이제 상담 버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또 해주셨고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무료 전화 상담을 현재 운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 한 달간.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증상이 힘들어서 좀 괴로우시면 예. 저희가 이제 1533에 7170 다시 한번요. 1533에 예. 7170 예. 번호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상담을 또 해드리고 예. 또 우리 이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지역사회, 그다음에 국가 트라우마, 기타 등등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또 안내해드리고 예. 또 이런 것들을 저희 또 학회 차원에서 또 우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또 한국심리상담 학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화번호 1533에 7170 번호도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꼭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탄핵과 여객 참사 트라우마 우리가 더 단단해질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석대 심리학과의 최열은 교수, 원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을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들어주시죠. 예, 설동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동훈입니다. 예,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12월 3일 밤에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 공포가 국민들을 이제 괴롭게 한 거고요. 그 다음날 국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예. 국민들이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었죠.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간신히 뒤에 이제 하는 형태를 했는데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참사가 생겼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데 그것이 치유가 되기 전에 또 이와 같은 국민적인 뭔가에서 슬픔을 주는 그런 사건이 예. 발생해서 전 사회적으로 하여튼 불안, 공포, 슬픔이 지배하는 예. 그런 상황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사회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네네. 국가의 사회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현재 주소를 보면 한강이라는 노벨문학상 작가가 나왔고요. 네네. 톨스토이 문학상도 받고 다른 작가지만 한류의 열풍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의 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일어났던 계엄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이 지금의 정치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사회적 수준이 도대체 어느 기준점에 맞춰져 있나 저는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 맞습니다. 한류와 한강 작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의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그 용어 자체가 그냥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그것을 그렇죠. 현실에 끌어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국민들을 놀라게 한 거고요.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1.15 그러니까 1월 15일에 윤석열 씨를 드디어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한류나 그다음에 한강 작가의 내용도 보면 우리 사회가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또 문화적 자신감의 근원에는 약자를 보듬 안으려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전 세계인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봤을 때 예.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선진국, 선진사회,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진통, 성장통 겪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진통 후에 올 우리의 또 선진화된 사회, 발전된 사회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여러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무안공항 참사에서도 선결제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IMF 때 금모으기 우리 국민들 함께 하셨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온 국민이 봉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저력, 이게 우리의 사회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시민 개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죠. 사회의 그 이웃 주민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려는 그런 노력이고요. 예. 사실은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던 그 근원에 시민들이 그 국회로 달려가서 장갑차를 몸으로 막은 시민이 맞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응원봉 들고 와서 그 윤석열 탄핵을 하라고 이제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녀노소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폭력으로 가지 않고 엄청난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에 우리 시민의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관찰을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예. 아기와 엄마 아빠가 같이 나온 경우, 아이도 아이지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시위 자체가 엄청나게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이 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은요, 정치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 맞습니다. 상식이, 원칙이 없는 이 사회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정치권이 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는 정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고요. 정치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은 사회 갈등을 그 소통을 통해서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그것이 발전의 그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 끝없는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 심지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이번 기회로 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교수님,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또 살아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의 억울함, 아픔을 치유하고 수습하는 게 또 남아있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성숙된 국민으로서 어떻게 또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좀 희망적인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세계가 칭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경제의 산업화를 달성했고 선진 경제를 이루었고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나라, 문화국가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을 달성한 것은 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엘리트들의 역할도 있었긴 하지만은 그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그렇게 무식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무식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 이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국민이 그것을 바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도자의 책임 윤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우리 사회를 정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그냥 뽑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열 교수님, 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도 요즘 이제 레가시 미디어나 이 공중파 공영방송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1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네, 있잖아요. 예, 예. 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영상으로 국민들께 공개되는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걸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외상으로 기억이 되는 부분에 이것도 하나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행기 사고 같은 나의 심리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불안해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걸 자꾸 제공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자꾸 뇌 속에 외상적 경험으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가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장면을 한 번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뒤에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뉴스도 하루에 한 번만 본다든지 해서 객관적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불안해진 국민들은 계속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예. 유튜브가 그걸 지속적으로 자꾸 그것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실제 국민들을 더 오히려 외상적 경험으로 예. 몰아가는 성향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또 네. 이게 뭐 진영에서 대립으로 또 편향적인 그 내용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더욱더 이제 아마 교수님이 그런 기조의 그런 사실 전제를 바탕으로 말씀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최혜령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민원인의 손주호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유가족 대표이신 분과 그분의 이제 따님이 서로 통화했던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고 그 통화 내용을 저는 정말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분들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그냥 있어도 깊을 상처가 지금 누군가의 아무 의식 없이 쓴 그런 글들에 의해서 예. 10배, 100배 그 상처가 더 커지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어떤 분들은 시신조차 확인도 못하는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가족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예. 그 존재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거는 이 뼈아픈 상처의 말들만 이분들 마음속에 남아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상처와 그 깊이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분들을 관련된 평가나 표현은 정말 다시 한번 조심히 예. 생각하는 그런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글이 또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호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페트롤전북에서 목요일 코너에 계속 패널로 출연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사고 또 참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입니다만 그 참사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 또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SNS 활동들 조심성이 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좀 강조해 주시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참혹한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전하는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되어 온 보도 관행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상파 이런 기존의 미디어 외에도 SNS나 유튜브와 같은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확산됐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나타났던 문제들을 얘기를 해보면 속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속보를 내고 탑승객 이름이나 이런 신상 공개를 적힌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런 거는 유가족 동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언론윤리 측면 문제도 크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온라인 커뮤니티발 기사가 반복해서 나온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당일날, 참사 당일날에 사고 원인을 추정해가는 이런 보도가 시작도 되기 전에 특정 커뮤니티발 기사를 무분별하게 인용해서 뭐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작성되고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보 영상을 이제 받은 것들을 그대로 내보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발생의 이게 초기 폭발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장면 그리고 충돌 전까지의 장면을 반복해서 영상을 노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외벽에 부딪히고 폭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유족뿐만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굉장히 이러한 언론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속보 경쟁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네네. 언론의 기조가 사고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재난보도 준칙도 있고 심지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께서 언론에 재차 요구하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보도를 통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재난보도 준칙이 이제 계속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극적인 헤드라인, 뭐 사진, 영상을 반복해서 접하는 것은 직접 재난 상황을 겪은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준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이게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취재 과정에서는 유가족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조율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제 공동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유가족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여전히 문제와 비윤리 부분들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이제 이런 평가를 또 있었기는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초창기에 사고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죠. SNS로 공유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난 부분들도 있어서 좀 자제를 부탁한다라는 이제 의료계나 이런 입장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언론이 이제 정확하고 보도 준칙에 준거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면 집단 트라우마를 함께 공동으로 집단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 가지고 유가족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언론의 순기능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재발 방지 시스템 이런 아까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발 언론 보도의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계 내에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참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좀 조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언론에서의 이런 취재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 기자들과 영상 편집자, 보도 책임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계속해서 챙기고 감시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연에서 KBS 보도국의 탐사 보도에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한 사례가 바로 재난 이후의 삶입니다. 이 재난 경험자 전국의 84명의 사례를 추적해서 심리적 피해 실태를 심층 분석한 내용.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사후 후에 해야 될 일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KBS 재난 이후 삶 이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사후에 필요한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대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후에 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어떤 심리,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강화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예산의 지금 국가적인 재난심리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이러한 보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되기 때문에 국민들, 그러니까 도민들 또한 영상과 사진 공유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부분들이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참사를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제각기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론 들어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 앞에서 항상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성일 교수님, 괜찮아? 힘내. 같이 슬퍼하고 있어.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예. 이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갖고 물품 갖고 선결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분간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영웅적인 시민들의 행동들 때문에 사회가 회복력을 가지고 복구할 것 같고요. 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의 전혀 희생자나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 가해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분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심리적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고통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구분해서 사회가 좀 다양한 자원과 시스템으로 심리적 안정성을 성립하고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몸을 얘기할 때 이제 몸만 얘기하지 않고 심신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몸과 마음인데 그게 보면 이제 심리이고 정신이고 네. 하나는 이제 체력적인 측면에서의 몸이 있겠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을 때는 분명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가 암만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나 결국 인간 사회에서 인간만이 함께할 수 있는 그 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진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사람,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이 이 공영방송에서 더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아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앞부분에 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고립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처니까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은 사실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애도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전에 제대로 지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무한항공 그 제주 항공 참사 이것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렵게 두 분 모셨으니까요. 우리 이성열 교수님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시잖아요. 환자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더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좋은 치료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 마음의 회복력을 좀 믿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외상 후 성장을 이룬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이 건강한 사회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 모안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 국민이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이것이 올바른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각자가 인간 삶에 대한 또 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헤아려보고 검토해서 외상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장애를 좀 구분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정신적 장애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되게 불안 장애, 우울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국민들이 좀 빨리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움을 청하는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등 다양한 국가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빨리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통과 장애를 구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에 있어서 저는 사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치료되면 다행이다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성장까지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을 하면서 참 대단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많은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좀 힘을 함께 좀 보태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해 왔던 것들은 되게 1년에 상당히 많은 재해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렇지만 인류가 발전해하고 문명이 발전해 왔던 것들은 재난으로 인해서 심리적 트라우마로 해서 많은 고통받았던 것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외상후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외상후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지금부터 좀 찾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함께라는 말이 더욱더 오늘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열은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뭐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 서비스 말씀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그거 관리하는 간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다가 받으면 바로 끊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그게 저는 뭐 누군가가 혹시라도 테스트해 보셨나?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했다가 그냥 바로 끊으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길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달 이내 좀 빠른 시기에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이 이게 장기적으로 상처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그렇죠. 거 꼭 회복하실 수 있으시다는 걸 꼭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탄탄한 오늘 말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치유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란과 애도를 넘어서 그 희망적인 이야기여서 오늘도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원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상열 교수 그리고 한국상담학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최열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